이제 두 번째 노트인데요. 이 노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3장부터 자료 구조를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데, 이 자료 구조를 우리가 자료 구조의 특성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각 자료 구조들을 직접 구현해 볼 거예요. 근데 그 직접 구현하다 보면은 각 언어별로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문법적인 요소, 기능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설명하기보다는 지금 한 번에 모아서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료 구조를 우리가 세 가지 언어를 구현할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뭐가 있는지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각 언어를 쓸 때 어떤 문법을 알고 어떤 기능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노트에서는 스택을 만들어 볼 거예요. 가장 자료 구조 중에 가장 단순한 선형 자료 구조인 스택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스택을 정수만 저장하는 스택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 스택을 범용 스택으로 바꿔 볼 거예요. 각 언어 갖고 바꿔 볼 거고 우선은 먼저 C++를 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언어별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설명드리고 범용 자료 구조로 넘어갔을 때 또 고민해야 되는 지점. 근데 여기서는 범용 자료로 넘어갔기 때문에 고려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처음에 살펴볼 거는 정수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라는 건 우리가 타입 분류했을 때 오토믹 타입, 원시 타입, 즉 단순한 타입이죠. 그래서 단순한 타입을 자료 구조에 저장할 때와 무거운 것들, 구조체 같이 좀 큰 데이터를 자료 구조에 저장할 때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범용 자료 구조는 정수 같은 원시 타입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덩치 큰 애들도 저장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스택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스택은 되게 제한적인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이제 스택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은 기타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다른 수업 과제를 만드느냐고 열심히 코딩을 했는데 한 2시간 동안 헤맸어요. 2시간 동안 헤맸는데 그것도 우리 자료 구조와 되게 관련이 있는데 나중에 그거 설명드릴 때도 지금까지 설명 안 드렸던 또 새로운 거를 또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걸 제가 알게 됐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뭔가를 하다 보면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그 실수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거고 새로운 걸 알면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를 안 일으키게 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택을 만들 건데 이 스택은 1장에서도 좀 설명드렸죠. 그 예제 보였을 때. 그래서 리포 방식의 선형 자료 구조입니다. 리포.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넣은 것을 우리가 달라 그러면 주게 되는 것이고 가장 최근에 뭘 했는지 기억해야 될 때 많이 쓰는 자료 구조입니다. 이 자료 구조도 당연히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적 자료 구조로 구현할 거예요. 동적 자료 구조. 즉 데이터는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가 부족하지 않는 한 계속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러면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냐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 근데 연결 구조를 이용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단한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정적 배열이 아니라 동적 배열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적 배열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 확보된 공간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될 때는 늘려야 되는 그런 기능까지 어떻게 그 기능을 구현하는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세 개 언어로 우리가 자료 구조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멤버 변수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구조가 유지해야 되는 정보라는 거죠. 동적 배열을 쓸 거기 때문에 그 배열을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items. 앞으로는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배열들은 다 items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items. 그리고 이제 저장되어 있는 요소의 개수를 유지해야 되는데 보통 나중 보면 num items라고 용어를 붙일 겁니다. num items. 근데 여기서는 num items라는 표현을 안 쓰고 탑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왜냐하면은 스택에서 탑이라는 건 맨 꼭대기를 말합니다. 맨 꼭대기. 그래서 내가 빼내 그 자료가 있는 곳이 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과 배열의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용량이 필요해요. 용량. 그러니까 배열을 이만큼 확보했는데 난 요만큼만 쓰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이즈와 캐패시티를 구분해야 되겠고, 캐패시티는 최대 저장할 수 있는 개수가 되겠고, 사이즈, 크기는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개수가 용량과 같아지면 뭘 해줘야 돼요? 배열을 확장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뒤에 설명도 한 번 더 가겠지만 이제 크기니까 사이즈라는 용어를 쓰면 좋은데 C++는 멤버 변수 이름하고 메소드 이름을 같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이즈라는 멤버 변수를 쓰면 사이즈라는 함수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num items를 쓰는 건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멤버 변수 이름과 그 메소드 이름이 같아도 돼요. 그래서 그런 차이인데 다 제가 이제 앞으로 쓸 세 개 언어에서는 가급적 사용하는 변수 이름은 다 똑같은 걸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언어를 혹시 바꾸더라도 변수 이름들은 저는 똑같이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디는 사이즈고 어디는 num 아이템 쓰고 이렇지 않으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하고 생성자에서 자료 구조를 초기화해 줘야 되겠죠. 초기화. 근데 처음에는 뭐 초기화할 때 우리가 초기값 목록을 줘서 초기화할 수도 있는데 그냥 비인 상태로 자료 구조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std 벡터처럼 C++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빵으로 시작해요. 근데 용량을 0으로 시작하면은 처음에 너무 많은 증가가 일어납니다. 2배씩 증가한다면 처음에 하나짜리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2개짜리, 4개짜리, 8개짜리, 16개짜리 이렇게 확보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몇 개 저장할 때는 계속 반복적으로 new delete가 일어납니다. 그건 별로 안 좋아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std 벡터에 또 비슷한 게 array lis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기본 용량이 10이에요. 우리가 그냥 new array list 하면은 내부적으로 10개 공간을 확보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 20, 40 이렇게 늘어나겠죠. 2배씩 늘어나면. 그래서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도 리스트도 우리가 만들면 용량이 0인 상태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라이브러리 따라 다른데 한 4개 정도 이렇게 빈 상태로 안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보통 우리가 이런 배열을 이용한 자료 구조들은 그렇게 빈 상태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동적 배열을 사용하는 자료 구조는 처음에 용량을 지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용량을 지정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은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더라도 이렇게 2배로 늘리고 확장하는 비용이 발생을 안 하겠죠. 내가 최종적으로 50개 저장할 거다. 50개를 저장할 거다. 그럼 처음부터 50개를 확보해 놓고 쓰는 게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생성자에서 동적 배열을 쓰는 그런
자료 구조들은 뭘 하냐면은 용량을 생성자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용량을. 그래서 용량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 파이썬하고 C++는 기본 인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본 인자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을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용량을 10으로 만들겠다. 얘도 용량을 10으로. 그런데 자바의 경우에는 기본 인자가 없어요. 기본 인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만들어서 기본을 부르게 되면은 요 용량을 받는 애를 10을 줘서 부르게 됩니다. 그럼 내가 3 주면은 3으로 만들어지겠지만 아무것도 안 주고 만들면 1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마다 그 언어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생성자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할 언어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지만 다른 언어들도 특성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흘러듣지 말고 알아두시면 도움돼요. 언젠가는 파이썬도 쓸 거고 C++도 쓰게 될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세 개 언어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언어의 차이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 만들 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 거를 이제 쓰게끔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외 처리도 잘 해줘야 돼요. 예외 처리도 잘 해줘야 되는데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배열을 만드는데 배열의 그 자바의 경우에는 배열이 객체예요. 객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배열이 렌스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갖고 있어요. 용량을 나타내는 렌스라는 변수를 갖고 있는데 이 렌스의 타입이 뭘까요? 인트입니다. 인트예요. 렌스가 인트라는 건 최대 용량은 얼마예요? 배열, 자바에서 만든 배열의 최대 용량은 인테저 맥스 밸류예요. 가장 큰 양의 정수값만큼만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배열의 용량이 정수로 제한이 그 인트 타입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배열의 색인을 처리할 때 인트를 사용합니다. 인트. 근데 자바에서 인트는 사인드 타입이에요. 사인드 타입이라는 건 음수가 될 수도 있고 0도 다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int라고 인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잘못 누가 쓰면은 음수가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음수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음수가 들어왔는데 new 해서 그만큼 공간을 확보하면은 프로그램이 죽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캐패시티가 0짜리 만드는 것도 이상하니까 이제 0 또는 음수이면은 예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왜냐? 여기서는 뭘 쓰고 있냐면은 size t라고 하는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size t는 unsigned 타입이에요. unsigned 타입이고 C++에서는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 배열 공간들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시스템 환경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의하고 있는 크기가 size of 그 연산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size of가 반환하는 값의 타입이 size t예요. 그래서 최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size t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C++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크기 정보를 요구하면은 int로 타입으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저 size t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C++에서 이제 자료 구조를 쓴다든가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 용량 정보라든지 크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size t를 쓰셔야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크게 만들어도 수용이 가능한 거죠. int를 쓰게 되면은 걔보다 더 큰 용량을 확보했을 때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size t를 쓰고 있고 얘는
양의 정수이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0이 아닌 것만 보고 있습니다. 0이 아닌 것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상황이지만 이제 C++나 파이썬은 이렇게 배열을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자료 구조 만든 게 어색한 게 없는데 파이썬은 배열이 없어요. 그래서 배열이 없고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 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또다시 자료 구조 만드는 거는 되게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얘네들에서 만드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흉내내는 거예요. 파이썬은.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실제 자료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 아닌데 만약에 리스트를 배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파이썬 언어로 이런 자료 구조를 만들면은 이런 모습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썬은 이제 이 자료 구조들은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동작하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파이썬으로 우리가 코딩할 때는 이제 배열이 없기 때문에 특이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와 비교해서 좀 어색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방금 한 거죠. 방금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용량이 자바는 int이고 C++는 size_t이고 파이썬도 int인데 실제 최대 크기를 여러분들이 궁금하면은 sys의 max size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내가 공간을 확보할 때 실제 얼마만큼 확보가 가능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 이만큼 확보해서 쓰는 경우는 프로그램할 때 별로는 없어요. 별로 없지만 int보다 더 큰 int max value보다 더 큰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이제 주의해 줄 필요가 있고 왜 C++에서 size를 쓰는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 size와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가서 다시 또 언급할 얘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탑이 아까 그 스택의 꼭대기라고 했는데 크기 정보예요. 5개가 저장되어 있으면 탑이 5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5라는 값. 근데 그러면 실제 탑 맨 꼭대기에 있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배열의 세기는 탑 -1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0세기는 써서 우리가 프로그램 해야 되니까 탑 값하고 실제 저장되는 위치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 저장할 때는 탑 위치에다 저장하고 탑을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빼낼 때는 탑 -1에 있는 위치를 반환해주면 돼요. 요 얘기도 아까 한 거고요. 그래서 용량을 0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기본 용량으로 우리가 해주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동적 배열을 쓰는 자료 구조는 반드시 초기에 충분한 용량을 잡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적 배열을 사용하는 자료 구조를 사용할 때에는 항상 초기화를 잘 해주셔야 좋은 성능의 자료 구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자와 관련해서는 언어에 따라서 기본 인자를 제공하는 거, 제공하지 않는 거, 그것도 주의해야 되겠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언어의 차이 알아둬야 될 게, C++하고 자바는 다중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이썬은 그게 없어요. 다중 정의를 못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요 함수 하나 갖고, 요 init 하나 갖고 모든 종류의 생성자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성자가 좀 더 복잡해지기도 해요. 얘는 그 생성자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게 되면 각각의 함수들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는데 파이썬은
하나밖에 못 만드니까 얘가 좀 커지고 지저분해지고 그런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정의를 못한다. 다중정의를 못해도 파이썬은 기본 인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할까지 할 수 있는데 하나의 함수밖에 없으니까 코드의 몸체의 내용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잘 나누어 가지고 다중정의를 하는 형태로 코딩을 하는데 얘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또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는 이제 어려운 요소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드린 건데 동적 배열을 씁니다. 동적으로 생성한 배열을 써요. 그리고 이렇게 동적으로 생성한 어떤 것을 멤버 변수로 유지하게 되면은 빅5를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빅5를. 그래서 빅5를 만드는 게 번거롭긴 한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C++에서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 우리가 구현하는 자료 구조들은 다 동적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빅5를 다 만들어줘야 돼요. 반면에 이제 자바나 파이썬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동적 생성하더라도 알아서 시스템에서 반납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빅5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는 없죠. 자바나 파이썬은. 물론 자바나 파이썬도 이제 복제를 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자료 구조를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든다. 그런 복제 기능이 필요하면은 이제 C++는 복사 생성자라는 걸 꼭 할 텐데 자바에서는 그거를 클론이라는 애로 하고요. 이제 파이썬에서는 특별히 내가 만들지 않아도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커피 모듈에 있는 커피나 디커피를 이용해서 내가 만든 자료 구조를 복제해 가지고 똑같은 애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이제 빅5, C++의 빅5를 소개를 하면 저한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저 카피 앤 수업 이디움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 수업을 안 들은 분들은 못 들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C++에서 이제 빅5가 5개인데 소멸자,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 요 5개를 빅5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이 중에 하나를 만들어야 되면 나머지를 다 만들어줘야지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모던 C++가 되기 전, 그러니까 C++11 이전에는 빅3만 있었어요. 소멸자,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 요 3개만 있었는데 모던 C++ 되면서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효율성을 C++ 언어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언어다 보니까 두 가지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얘만 정확히 이해한다면은 C++를 대단히 잘 알고 있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자는 없네. 소멸자는 이제 delete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적 생성한 거를 객체가 소멸할 때 반납해 주는 건데 동적 배열이니까 요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템스가 이제 저도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좀 했는데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delete는 아이템스가 null ptr이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얘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고 이 아이템스가 null ptr인지 검사하지 않고도 delete를 호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null ptr이면 아무것도 안 할 거고 null ptr이 아니면 그 위치에 있는 애를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자는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 복사 생성자는
A라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B를 만들면서 A를 이용하게 되면은 복사 생성자가 불려져서 B를 만드는 거죠. A를 그러니까 B는 A와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멤버 변수 3개를 똑같은 값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똑같은 값을. 그래서 2개는 원시 타입이니까 사이즈 T 이런 거니까 그냥 대입해 주면 돼요. 캐패시티는 other의 캐패시티, 탑은 other의 탑. 그래서 원시 타입들은 이제 뭐 x가 있으면 x는 x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별거 할 거 없어요. 근데 동적 배열은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items other.items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복제하는 게 아니라 2개가 똑같은 걸 가리키게 되는 거죠. 주소만 맞춰준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items는 new int capacity로 해가지고 새롭게 복사 생성자에서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그 다음에 확보한 다음에는 이 other items가 갖고 있는 내용을 일로 옮겨줘야 되죠. 그러면 무식하게 짜면 뭐 어떻게 짤 수 있어요? 폼은 갖고 짤 수 있죠. 근데 폼은 갖고 짜면은 안 좋아요. 그 대신에 뭘 쓰냐면은 저 STD 카피와 같은 메모리 복사하는 기능으로 요 공간으로 그냥 메모리 복사를 해야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는 늘 우리는 저런 식으로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스택이든 스택이 아니든 다 내부적으로 동적 배열을 쓰면은 저 요소가 필요해요. 차이 나는 부분은 이제 멤버 변수들, 동적 배열 말고 더 필요한 멤버 변수들이 자료 구조마다 달라지겠죠. 그럼 걔네들은 저렇게 다 복사해주면 되겠고, 그 동적 배열만 공간 확보해주고 STD 카피로 복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복사 생성자하고 따라가는 게 복사 대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나중에 여기 와서 A equal B 했어요. 그럼 B의 내용을 A로 다 옮기는 거죠. 그러면 복사 생성자하고 복사 대입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요것과 요거의 차이점은 뭐예요? C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만들면서 A를 이용하는 거고, 복사 대입은 만들어져 있는 A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될 일은 똑같은데 그게 다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은 const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operator equal const stack other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 현재 객체를 리턴해 주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A equal B equal C 뭐 이런 연쇄적인 대입을 할 수 있으니까 객체를 반환해줘서 이게 가능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은 여기는 초기화 목록을 썼지만 생성자에서는 여기선 초기화 목록을 쓸 수 없죠. 직접 이런 식으로 capacity equal other.capacity 뭐 top equal other.top 그 다음에 items는 new int capacity 그 다음에 여기서 std 카피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대입을 이용해서
생성자 했던 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완전 똑같은 거고 여기서 빠진 게 뭘까? 뭘 해줘야 돼? 뭐가 빠졌어요? 여기서 뭘 해줘야 돼요? 얘는 새롭게 생성하는 애가 아니라 있던 애죠. 있던 애면 뭘 해줘야 돼?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바꾸는 거니까 반납해줘야 돼. 여기 뭐가 들어가? delete items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복사 생성자를 복사 대입 연산자를 만들어라.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코드들이 많이 중복이 됩니다. 특히 또 이제 복사 대입 복사 생성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을 만들어야 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코드 중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수업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요. 수업이요. 그러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하면은 A 수업 B 하면은 이건 어떻게 될까? A 수업 B 하면 A의 내용과 B의 내용이 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수업 함수를 만들어줘요. 이 수업 함수는 이제 복사 생성자 요 빅5 만들 때 활용을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프로그램 할 때도 수업을 활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준 라이브러리 보면 이런 표준 라이브러리들이 다 이런 수업 함수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A 수업 B 하면 B의 내용은 A가 갖고 가야 되겠고 A가 갖고 있던 내용은 B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은 만드는 게 심플해요. 심플하죠. 그래서 멤버 변수만큼 std 수업을 불러주면 돼요. 그리고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요소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메모리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값들이면 값들만 바꾸는 거고 이 포인터는 주소만 서로 맞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여기가 컨스트가 아니죠. 당연히. 왜? 얘 내용을 바꾸잖아. 그렇죠? 아더의 내용을 바꾸니까 컨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업 함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도 활용하지만 여기서만 활용되지 않고 일반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C++에서는. 그럼 얘가 있으면 아까 이렇게 만들었던 애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건 어떻게 돼요? 첫 줄은 뭐예요? this와 other를 뭘 비교하고 있어요? 주소를 비교하고 있죠. this는 이제 A 이퀄 B 했어요. 그러면 this가 A예요, B예요? A 이퀄 B 하면 this가 A죠. other가 B예요. 그럼 A와 B의 주소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 과정을 수행해 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냥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걸 하나 보통 넣습니다. 최적화해 주는 거예요. 혹시 자신을 대입하지 않았나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대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템프를 하나 만들어요. 템프. 그럼 얘는 뭘 이용하는 거예요? 요걸 하기 싫으니까 요거 코드가 중복되니까 요 일을 뭘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위에 만들어 놓은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템프는 other와 내용이 똑같아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요 똑같아진 other를 와 수업을 했습니다. 그럼 A는 이제 뭐랑 똑같아져? B랑 똑같아지겠죠.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코드가 깔끔해지는 거죠. 저 대인문도 막 안 하고 수업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카피 앤 수업
이디움이라고 그래요. 복사 생성자 만들 때. 수업을 만들어 놓고, 수업을 이용해 가지고 그 복사 대입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을 배웠는데 이제 A 이퀄 잘 안 나오네. 마찬가지네. A 이퀄 B를 하는 게 아니라 A 이퀄 std move B를 할 수 있습니다. std move B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동시켜라. 난 이제 필요 없다. B는 이제 더 이상 쓸 일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애들이 있어요. 걔는 만들었다 없어지는 애예요. 그래서 이 임시적으로 만든 애들은 복제할 이유가 없이 그냥 갖고 있던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돼요. 얘는 그냥 바로 그 다음에 없어질 애니까 굳이 복사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기존 공간 반납하고 새 공간 만들고 메모리 카피 하는 비용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실제 쓰고 싶으면은 쓰다 보니까 이제 이 이후에 A는 계속 쓰지만 B는 쓸 일이 없어요. 그럼 A 이퀄 B 하는 것보다는 뭘 하는 게 더 좋아요? A 이퀄 std move B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얘는 복사 대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이루어져요? 이동 대입이 이루어집니다. 이동 대입은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A가 요걸 갖고 있어요. B가 요 안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얘가 이만큼 새로 확보해서 요거 복사가 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를 포인터를 요로 연결을 해요. 주소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이동이에요. 주소만 그 B가 갖고 있는 걸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B 걸 가져가는 거지. 근데 B 걸 가져가면서 얘를 또 반납해야 되긴 하지만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가져갔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B는 곧 소멸할 애죠. 그럼 B에 뭐가 불려져? 소멸자가 불러지겠죠. 그럼 소멸자에서 뭐래? 얘를 반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반납을 못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돼요? 얘를 null ptr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동 생성자를 만들 수 있냐면 이 템프랑 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맞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는 내가 반납하는 게 아니라 너 가져. 나는 네 거 가질게. 그럼 얘가 곧 소멸한다 그랬죠. 그럼 얘는 뭘 소멸해줘? A가 버려야 되는 애를 B가 대신 버려주는 거죠. 그리고 A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이동 대입은 얘와 수업만 하고 끝내면 돼요.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동 생성자는 요거 가져가고 템프 거 가져가고 템프에 있는 값들을 0 널 피트로 바꿔줘도 돼요. 저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돼요. 나를 기본값으로 다 만든 다음에 수업해도 돼요. 수업해도 됩니다. 이해 좀 됐어요? 자, 한번 이제 쉬면서 한번 생각을